안녕하세요. 소형항공사 설립 준비 중인 한조종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난해 마지막 날에 12월 29일에 있었던 모항공항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조종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안타깝게 이 장면을 모두 보셨죠.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나 이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대해서, 그리고 조종사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조종사로서 이 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종사로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유튜브가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좌측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의 현재 777 기장님이세요. 자기 소개를 보게 되면 예전에 737-800을 탔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날짜를 보시면은 2025년 1월 5일 날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화면을 보셔도 이분도 777 미국 기장님이세요. 브랑콜리 리오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항공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주십니다. 종 항공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두 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주항공 사고에 관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조종사도 이와 관련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영상이 없다고, 현재까지는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모두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언론에 노출되기가 싫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예만으로도 뭔가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 왜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을까? 이 점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분명 우리나라 항공 문화에는 뭔가 숨겨져 있는, 은폐되고 있는 것이, 뭔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짐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대표적인 사고들이 많았죠. 세월호 사건도 있을 수 있고요. 각종 사건 사고들에서 보시면은 항상 우리나라는 어떤 집단에 의해서 한 산업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한 학벌이라든지 어떤 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선후배들,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그 산업에 대해서 모두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항공도 지금 우리나라 민간 항공산업도 특정 출신들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어 있다고, 또 그 출신들에 의해서 그 산업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정학 특성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인 삼면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이고 북쪽으로는 북한으로 막혀 있죠. 이러한 위치에 의해서, 그리고 급격하게 항공산업이 국가 주도로 발전을 한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민간에서부터, 또는 민간과 국가가 함께 발전을 해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항공 분야는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분단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이용하는 게 잘못해서 이렇게 월북하기도 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굉장히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또 다른 나라는 또 좀 거리가 꽤 되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 그리고 이제 대만, 이 동남아 쪽을 이렇게 보셔도 결국 우리나라는 큰 비행기가 그 성장을 이루고 그 조종사들은 군에서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항공 역사의 초창기를 보시면은 이제 한 블로그에 이렇게 어떤 분이 올려놓은 옛날 사진인데요. 저기 코리안 내셔널 에어라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쌍발의 프로펠러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1958년에
창랑호 피랍 뭐 이런 기사가 있죠. 그리고 1969년에 탑승객 51명을 태운 대한항공 YS-11 피랍 사건도 있었죠. 이걸 보시면은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본, 중국을 가기 위해서 이제 속도가 빠른 제트기가 필요하겠졌고요. 대한항공 중심으로 그리고 독점이었죠. 이렇게 우리나라 항공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프로펠러 비행기를 운용을 했었는데 바로 대한항공이 이제 제트 엔진으로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민간 항공은 전혀 발전이 없이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아는 비행기가 제트 엔진을 가진 비행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프로펠러 비행기는 구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렇게 우리나라 항공 역사가 독점과 그리고 군 출신들에 의한 그 집단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들만의 산업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이 너무 항공 쪽 그리고 비행기와 조종사 사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또 모르면 또 차라리 그냥 모르면 또 어쩌면 차라리 모르는 게 어쩌면 또 나을 수도 있는데 모르면은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이 비행기와 공항 그리고 이 항공 쪽을 조종사 사회를 또 바라보는 이 일반 국민들의 지식과 그 시선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또 비행기에 대해서 비행기도 그냥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종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항공산업과 그리고 조종사 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처음에 이렇게 올렸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 세 번째로 올린 영상이었죠. 이렇게 거의 첫 시작을 알린 영상이기도 한데 이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의 섬에는 공항이 있습니다. 영국 편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올린 영상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전 세계의 섬에는 공항이 있습니다. 자,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실히 알리고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이 말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물론 제가 뭐 영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이렇게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너무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공 쪽과 그리고 조종사 사회에 대해 먼저 알아가시고 그것을 이해해야 그리고 비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이러한 세계의 섬에 공항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왜 공항이 지어져야 하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지금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실을 밝혀달라며 유가족들은 계속 호소하고 있죠. 그에 관해서 계속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에 관해서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방송하고 그리고 사고에 관해서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들을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 기사를 보시겠지만 정작 기사들에는 그 어떤 조종사의 설명도 없죠. 유튜브에도 그 어떤 조종사의 설명도 없습니다. 7월 28일자 뉴스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런 국회에서 이런 기자회견도 열었죠. 저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왔지만 정작 아쉬운 것은 이분들 중에 조종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가족분들이 이제 손을 뻗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손을 뻗친 분들이 이분들이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족분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분들 포함해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유가족분들이 전혀 조종사의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일단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고로 인해서 조종사도 같이 희생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조종사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인 민간항공조종사협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명을 내고 있지만, 그리고 KBS 방송에도 나와서 그분들이 이렇게 시뮬레이터 구현하는 것도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단체는 너무나 회사를 대변하고 조종사의 이권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그 단체는 사건의 진상보다는 최대한 조종사를 옹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종사 사회를 은폐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그러한 점만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고 기종을 탔던 기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 이런 항공조사가 불신을 받고 왜 조종사들은 다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KBS 시사기획 창에서 CCTV를 조사해서 영상으로 만든 게 있죠. 그 일부분인데요. 8시 58분 28초 나타내고 있죠. 우측 아래에 보시면은 이때 비행기가 포리대와 충격 직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바로 그 영상입니다. 다시 보시면 오른쪽 아래 항공기가 마치 급격하게 상승하자마자 바로 이 가창 오리대와 충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죠.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항공 그리고 민간항공 그 중에서도 이제 여객기, 이러한 큰 이제 제트 비행기에 관해서 이렇게 큰 여객기의 경우에 저로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종사들은 알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저로 충돌에 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공기를 제작한 보잉에서는 조종사 훈련 매뉴얼에 저로 충돌에 관해서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NG 플라이트 크루 트레이닝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 매뉴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보잉이 써놓은 근거는 FCTM은 정보를 제공하고 머뉴버죠. 기동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천 사항에 레커멘데이션을 이렇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이블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러한 매뉴얼들을 나눠주면서 이걸 어기면 무조건 이제 처벌 근거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노트 사항을 이렇게 보시면은 figures in this manual to be used for training purpose only라고 되어 있죠. 훈련 목적으로만 쓰라고 되어 있는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뉴얼에 있는 부분을 이제 적용하는 거는 이제 각 항공사들의 결정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죠. 자, 보잉의 이 트레이닝 매뉴얼에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시 엔진의 손상 정도는 새의 크기, 그리고 엔진의 스러스트 세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엑셀레이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 이제 엔진 파워가 얼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해서 엔진 손상 정도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을 이제 프리벤티브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테이크오버 랜딩 시 이륙이나 착륙 시 이제 딜레이 하라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should consider 이렇게 하면서 딜레이 하는 것을 공고한 이제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크오버를 셀 때가 좀 공항에 셀 때가 많다 싶으면은 좀 이제 이륙을 지연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랜딩도 똑같습니다. 공항 주변에 벌떼 조류 활동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면은 랜딩을 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는 거죠. 지연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런웨이를 고려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륙과 착륙 전에 미리 서로 이제 브리핑을 하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파이널 이번 제주항공 사고처럼 파이널 지점에서 조류 활동이 많다고 예보가 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라는 항공기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마지막 접근 단계에서 이제 새가 이제 예상된다면은 랜딩 디스턴스를 좀 더 고려를 하라는 게, 조류 충돌이 있게 되면은 엔진의 손상, 아까 말씀드렸죠. 엔진의 파워가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손상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려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역추진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쓰게 되면, 또 만약에 충돌 상황에서 그걸 쓰게 되면 엔진이 더 데미지가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안 쓰게 될 경우에 이제 착륙 거리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착륙 거리도 이제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보시게 되면은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접근 안 하거나 테이크오프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류 충돌을 했을 때 이제 관련된 내용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시죠. 자, 요 밑에 이제 그래서 조종사들의 행동이 써놨는데요.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써놨죠. Crew action for a bird strike during approach or landing. 자, 요 말을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에 관련해서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어프로치와 접근 중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을 경우의 행동 사항이냐, 자, 아니면은 접근 중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예상되거나 또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됐을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것이냐, 요 말을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For a bird strike라고 해서 조류 충돌 됐을 경우만을 저는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저 말을 이제 여기 확대한 건데요. 이제 crew action for a bird strike during approach or landing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착륙이 assured, 이제 assured라는 이 말을 이제 landing is assured. 자, 요 말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confident about your own ability 해서 certain to happen or to be achieved 거든요. assured. 자, KBS 창 제주항공 편에서 이제 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죠. crew action for a bird strike during approach or landing에서 착륙이 확실하다면 접근을 계속해 그대로 착륙하는 것이 권장되는 선택이다. 만약 더 많은 새들이 발견되더라도 새 무리를 뚫고 착륙하라. 자, 이 말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착륙이 확실하다. 요 말을, 그러니까 이 착륙이 확실하다는 요 표현을 이제 민간항공조종사협회에서 나오신 자, 이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보잉 쪽에서 새떼가 있다면 그걸 뚫고 지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착륙이 임박한 상황, 수초 안에 착륙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항공기가 폭행을 하는 것보다는 착륙을 하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의견을 저는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요 착륙이 확실하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보시듯이 assured 해서 certain to happen or to be achieved 됩니다. 그래서 그날 날씨는 좋았죠. 그리고 항공기 상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이제 착륙을 향한 최종 접근 단계에 있었죠. 1000피트를 지난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착륙 허가도 다 받았고, 바로 이런 상태를 이제 assured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랜딩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상태를 이제 어시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잉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KBS 방송 내용에서 보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륙이 확실하다면 접근을 계속해 그대로 착륙하는 것이 권장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더 많은 새들이 발견되더라도 새 무리를 뚫고 착륙하라고 보잉 매뉴얼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그동안의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은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매뉴얼에는 착륙 최종 단계에서의 조력 충돌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없었어요. 이에 대한 훈련도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뭐 시뮬레이터 교관이 개별적으로 상황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매뉴얼에는 이에 대한 지침이 매뉴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계열이죠. 대한항공에서는 조종사들의 시뮬레이터 훈련에 모두 외국인 조종사들이 대한민국 조종사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우리나라가 과거에 굉장히 많은 항공사고들이 있었죠. 특히 대한항공이 이제 독점으로 운항하던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항공사고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항공안전 2등급으로 떨어지고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에서는 모든 시뮬레이터 훈련과 평가를 외국인이 담당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언제 마지막 접근 단계에서의 조력 충돌 상황을 시뮬레이터에서 경험했냐 하면은 언제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이제 외국인 교관과 훈련을 하는 과정에 한 외국인 교관이 저한테 얘기 없이 그리고 훈련 이제 커리큘럼 상에는 없었지만 저한테 이제 그 상황을 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나 이제 보려고 했던 거겠죠. 아니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증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파이널 접근 단계에서 갑자기 엔진 하나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대로 제가 이제 착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엔진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이제 그 외국인 교관이 엔진에 새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면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한번 보여준다면서 그렇게 한번 저한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던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이게 매뉴얼에도 없고요. 항공사들의 그 매뉴얼에도 없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아무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마지막 접근 구간에서의 조력 충돌 관련해 가지고 훈련을 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접근 구간에서 엔진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훈련을 해요. 그러나 이제 조력 충돌에 관련된 훈련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그리고 매뉴얼에도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이 보잉의 이 매뉴얼을 잘 안 보죠.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보잉 매뉴얼에 이제 제가 옆에 이렇게 써놨는데 조력 충돌이 있을 때 조종사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새를 보고 피한다는 그러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 if more birds are encountered, 이 encountered를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게 encounter를 새와 충돌했을 경우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충돌했을 경우에 fly through the bird flag. 그래서 충돌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랜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번에 제주항공 사고도 새와 충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쨌든 이제 기장이 새를 보고 복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장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if more birds와 encounter라는 것은 네이버에 encounter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뭐 반갑지 않은 일에 맞닥뜨리다, 접하다, 마주치다 뭐 이런 식의 것이지, 그래서 조류 충돌이 일어났으면 아마 보잉도 조류 충돌이라고 썼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은 encounter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러니까 조류가 앞에 보이는 경우도 인카운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류 충돌했을 때 그 상황이 아니라 조류 충돌이 예상될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와 부딪혔다. 그러면 항공기 상태를 체크해서 바로 내릴지 다시 올라갈지는 어쩌면 뭐 판단 대상이 조금 될 수 있겠죠. 조류 충돌로 인해서 뭐 항공기 뭐 경로가 완전히 벗어나죠. 근데 그럴 경우는 거의 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조류 충돌이 있다고 해서 항공기가 크게 뭐 이렇게 벗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보잉에서도 조류 충돌을 하더라도 그대로 내리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다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새를 찾아서 이게 보이면은 그걸 피해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항공기는 이미 보통 이제 조종사들이 최종 이제 접근 단계라고 하는 1000피트 이하, 즉 300m 이하의 고도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항공기 한 엔진에 문제가 있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내리는 것이 가장 추천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류 충돌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공중에서 새는 얼마의 거리에서 보이며 이게 회피하는 게 가능한가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비행기의 이제 속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그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도 그 마지막 접근 구간에서의 속도가 그 착륙 외장을 다 갖춘 상태였기 때문에 약 150나트 정도 됩니다. 네이버에 이제 속도를 이렇게 변환을 해보시면 150나트는 약 280km 정도의 속도가 됩니다. 280km/h.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이 새의 크기죠. 새의 크기. 새가 크기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번 가창오리 크기 정도의 크기만 해도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 정도의 크기의 새는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항공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280km의 속도로 가면서 그 새가 잘 웬만한 거리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이번에 문제가 됐다는 건 뭐가 됐냐면, 그 새들이 워낙 크게 무리를 지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먼 거리에서 보였다는 거죠. 그 문제가 요번에. 보통 같으면은 파이널 그 상황에서 마지막 접근 단계 그 상황에서 웬만큼 새들이 다녀도 조종사들이 잘 찾지를 못해요. 또 그 상황에서는 활주로를 보고 들어가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데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작은 크기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워낙 새떼가 크다 보니까 이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이 상황에서 이 마지막 접근 구간에서의 내가 복행을 하겠다고 엔진 출력을 높이더라도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이 제트 엔진의 특성상 바로 엔진이 그렇게 급가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항공기의 크기 때문에 쉽게 바로 이렇게 기동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전투기 생각하시는데 그처럼 안 됩니다. 민간 항공기는 크기가 크다 보니까 조종관을 움직인다. 그래서 바로바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을 높이고 조종관을 움직이고 이렇게 자기가 회피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조류와 충돌이 돼버리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유튜브에 있는 한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항공기가 접근 중이죠. 300피트. 이번에 사고 난 것은 700피트였어요.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방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지금은 새가 한 마리가 이렇게 조종석 창문에 바로 날라와서 부딪혔죠. 조종사는 바로 부딪히는 그 앞 순간까지도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항공기가 착륙하기 때문에 활주로에 이제 조종사의 시선이 주로 집중되어 있겠죠. 그리고 계기 모니터링에 이제 집중을 하는 상황이고, 속도도 있고, 그리고 새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딪히는 그 순간까지.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워낙 그 새떼가 이제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먼 거리에서 보였겠죠. 그러나 제가 이탈리아 치안피노에서 있었던 조류 충돌 관련해서 사고를 좀 뒤에 보여드리겠는데, 그 전에 먼저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외국의 어느 한 이제 조종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스카이 브레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조종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치안피노의 이탈리아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종사들의 궁금증,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 2라고 해서 조종사가 만약에 파이널 접근 중에 새떼를 보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조종사는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복행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2를 이렇게 예전에 올라와 있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고 나옵니다. 첫째는 새들의 습성이죠. 일단 이제 접근 중에 조종사는 그 새가 어떤 새인지를 모릅니다. 새들마다 습성이 다 달라요. 어떤 새들은 비행기를 보고 상승하는 새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새는 하강하는 새가 있습니다. 습성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놨죠. 이제 새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그 새가 어떤 종류일지 조종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잉 매뉴얼에서도 쓰였듯이 엔진 추력이 클수록 엔진 손상은 더 커진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써놨죠. 대얼포 시나리오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 여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unless go round can be achieved with a reasonable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aircraft will not hit bird. 항공기가 저 새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류 충돌이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말 리저너블한, 정말 이성적으로 이제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은 it is less hazardous to continue the approach to land. 그러니까 저 새를 확실히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 내리는 것이 less hazardous라고 나와 있죠. 그나마 가장 덜 해롭게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은 즉 웬만하면 그냥 내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타오에서 주는 조류 정보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타오는 조류 정보를 줍니다. 이 조류 정보를 주는 이유는 이 새를 찾아서 보고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통 ATC 관제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항공기 정보를 주죠. 그러면 그 항공기를 한번 찾아라,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 새 정보를 주는 것은 새를 보고 찾아서 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가 이제 조류 활동이 있으니까, 만약에 조류 활동이 많으니까, 자, 계속 접근을 할 거냐. 그걸 이제 조종사들이 이제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계속 접근하다가 새와 부딪히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심적인 대비를 하라는 거지, 새 정보를 주는 게 새를 보고 찾아서 이걸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새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를 보고 피한다는 말은 민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잉에서 자기들 훈련 매뉴얼에 이 내용이 그러면은 왜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느냐를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의 저 문구가 만들어진 사건은 우리나라 MBN에서 이미 방송에서 다뤄진 이탈리아 치안피노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저 문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송에서 나왔었죠. 이 사건은 15년 전에 일어났지만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항공사들은 이 조류 충돌을 관련해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의 조종사 매뉴얼을 보시면은 전혀 조류 충돌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있으면 이륙할 때 조류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때까지 조종사들의 훈련은 이륙 시에 조류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라,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송 내용에 이렇게 나오죠. 15년부터 복행 말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항공사들과 조종사들은 제대로
이것을 위험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항공사 매뉴얼에도 이륙 시에는 어떻게 하라는 게 있는데 착륙 시에는 어떻게 하라는 문구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자,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언론 쪽에 관련되신 분이 있으시면은 항공사들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당국 출력 높이다 엔진 손상 이렇게 나오죠. 복행 결정을 내려 엔진 추력을 올리자 엔진 내부에 들어간 새가 결정적인 손상을 입혔고 결국 엔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 사고 항공기입니다. 활주로 끝부분에 이렇게 멈췄었습니다. 착륙 장치가 착륙 충격으로 해서 망가진 게 보이시죠? 요 앞에 혈흔들이 이제 새떼의 혈흔이죠. 치안피노 사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는 부기장이 PF를 했습니다. 자, 즉 이제 부기장이 마지막에 조종관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항공기에는 이제 조종사가 2명이 타는데 기장과 부기장이죠. 조종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누가 조종관을 잡고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기장 부기장이 아니라 PF, PM이라고 해서 파일럿 플라잉, 자 조종을 하는 사람 그리고 파일럿 모니터링 그것을 옆에서 같이 상태를 확인해주고 ATC와 이렇게 라디오 콜을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PM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치안피노 사고 때는 부기장이 PF를 하고 있었어요. 부기장이 조종을 하고 기장이 라디오를 잡고 있었죠. 500피트를 통과한 이후에 였고요. 제주항공 사고는 약 700피트에서 복행한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379피트를 지난 지점에서 기장이 먼저 새떼를 보게 됩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부기장은 조종관을 잡고 활주를 보면서 거기에 맞추는데 그리고 계기를 보면서 자 이거에 정신없죠. 밖을 보고 그래서 밖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때는 기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이 먼저 새떼를 본 거죠. 기장이 놀래서 놀라는 그게 있어요. 기장이 복행을 외치죠. 이게 치안피노 사건에 대한 파이널 리포트입니다. Accident occurred 나오죠. 치안피노 에어포트 2008년도 이제 11월 달에 있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조종사들의 이제 CBR 조종석 음성 기록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간략하게 글로서 이렇게 나중에 사고조사 보고서에 포함이 됩니다. 조종실 음성 기록의 원본은 원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완전히 조종사들이 그대로 했던 말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글로 쓰진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는 온갖 뭐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조종사들도 뭐 욕설을 할 수 있겠고 뭔가 뭐 난리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종실 음성 기록을 듣는 사람이 좀 순화를 해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49초에 F4가 나이스라고 얘기한 이후에 바로 캡틴이 아이 하면서 이때 조류를 보고 이런 괴상한 소리를 지르죠. 이제 기장은 이제 봤으니까 이제 당황하면서 뭔가 막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기장이 이제 캡틴이죠. 여기서 캡틴이 고란 복행 이렇게 외친 거죠.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이 문제 새떼를 보고 복행을 외쳤지만 그래서 이제 부기장이 복행 조작을 했지만 이미 새떼와 이제 충돌했죠. 그래서 엔진 출력은 그렇게 많이 증가를 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기장이 플랩을 15로 포지션으로 올려야 되는데 플랩을 10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떼 충돌로 엔진에 손상을 입어서 출력이 증가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장이 플랩을 15로 올려야 되는데 그 10으로 올려버리는 바람에 비행기가 뜨는 힘, 이 양력을 더 못 발생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상승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장이 조종관을 낚아채면서 이제 상승이 안 되니까 활주로 위에서 그대로 다시 내려오니까 이제 바로 착륙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강하게 이제 착지가 되고 그래서 착륙 바퀴가 이렇게 망가지면서 자 처음에 활주로 중간 지점에 이제 바로 임팩트 되죠. 바로 강착되고 이제 반 정도 남은 거리에서 활주로 끝에 이렇게 항공기가 정지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탈리아 사건에서 부딪힌 새는 바로 이 스탈링스라고 부르는 찌르렉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르죠. 바로 이 새입니다. 이 새가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은 엄청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죠. 이 새떼를 기장이 본 거죠. 이탈리아 기장이
이 무리를 보고 복행을 했다가 엔진에 새가 들어가면서 엔진이 망가지면서 상승을 못하니까 그대로 기장이 그대로 내려버린 거죠. 기장이 어쨌든 상승을 하려고 했어요. 기장이 실수로 플랩을 더 이제 포지션을 잘못 넣어버린 바람에 항공기가 상승을 못하면서 그대로 내린 게 오히려 또 이렇게 천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가창오리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항공기 손상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보잉 매뉴얼을 보여드렸죠. 자, 항공기 손상 정도는 새 크기와 그리고 엔진 출력에 따라서 손상 정도가 비례적으로 더 커진다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제 가창오리가 아무래도 치안피노의 이 찌르레기보다는 훨씬 컸죠. 그리고 치안피노 같은 경우는 파워를 이제 넣는 와중에 손상이 됐기 때문에 많이 넣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는 거의 출력을 이미 100%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항공기가 완전히 상승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크기도 크고 그리고 출력이 높은 상태에서 조류 충돌이 일어난 거죠. 제주항공 사고는. KBS 창해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서 이분 또 이제 얘기를 하죠. 고성이라는 분이 내가 할줄을 받고 그 상태에서 엔진 2개가 무작동이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강화해서 내릴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민간항공조종사 협회장이라는 분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주항공 기장님의 판단은 회피였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밑에 새들이 보이니까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새들 규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하는 게 적절한 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죠. 회피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국제적으로 십몇 년 전부터 그렇게 알려져 왔지만 우리나라 조종사들만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 조종사들만 이 조류 충돌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륙 시에는 조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이 접근 단계, 이 착륙 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매뉴얼도 없고요. 훈련도 안 했고 전혀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저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내용이 우리나라 항공사들에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았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뭐 사건 결과를 떠나서 이제 조종사들의 모든 판단은 일단은 이제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각하는 것이 조종사는 기본적으로 면허증을 가지고 비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면허를 준 겁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해도 좋다고. 그것은 그 이후에는 자 판단은 조종사의 몫이라는 것도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조종사의 몫이긴 하지만 그 판단이 제가 보여드렸던 이탈리아 사고라든지 보잉에서 그 사고와 관련해서 매뉴얼에 넣은 문구에 따르면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사들과 조종사들이 이 조류 충돌 관련해서 특히 접근하는 단계에서의 조류 충돌 관련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다뤘고 그리고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고 매뉴얼에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국민 여러분들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 그래서 신문상이나 언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조류 충돌은 전 세계적으로 흔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이 바로 이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캡틴 설리의 이 뉴욕 강 착륙이죠. 이처럼 조류 충돌로 인해서 항공기가 엔진이 부작되는 경우 저렇게 심각하게 망가지는 경우는 새 떼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제 새 몇 마리가 아니라 자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건수의 조류 충돌이 일어나지만 항공기 엔진을 이제 비행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조류 충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치안피노 사고를 계기로 착륙 시 새 떼를 만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훈련 매뉴얼에 이게 포함이 되게 된 거죠. 저 이탈리아 또 경우는 또 우리나라의 제주항공의 사고와는 또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똑같은 사고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고로부터 교훈을 배워서 이러한 사고, 이러한 비슷한 유형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똑같은 사고를 비교해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탈리아 저 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매뉴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보잉의 이 매뉴얼 구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조종사들 각 항공사들과 조종사들이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따라서 후에 대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외국은 이제 저러한 내용들이 조종사들에게 이제 전파가 됐었던 거고요. 우리나라 항공사들과 조종사들은 착륙 시에 이 조류충들 관련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매뉴얼에도 이제 제가 아는 한 없었다는 것으로, 그리고 또 훈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항공사에 계신 분들, 조종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뭐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게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제가 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제주항공 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제주항공의 사고의 초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류충돌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조류충돌 한 가지만 해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를 하실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내용을 이제 질문해 주시면 조종사로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숨김없이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서 왜곡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항공 문화와 조종사 사이는 너무나 폐쇄적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낱낱이 다 밝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현재 얼마 전에 중간 보고로 나왔죠. 조종사가 오른쪽 엔진을 끄자고 얘기하고는 왼쪽 엔진이 꺼진 사실이 밝혀졌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